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990년대 초반에 우리 언어적 전환이라고 보통 링귀스틱 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슬로건 하에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이 구조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주의 문화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러한 어떤 그 철학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을 그러한 어떤 지리적으로 해서 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보통은 이제 영미 분석 철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관념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프랑스의 현대 철학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프랑스 철학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된 건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 프랑스 철학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이제 생성 철학이 이루어지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에드문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 메를리 뽕띠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 사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어떤 실존주의 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68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구조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동양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수리부작이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서양은 항상 기존의 어떤 사상이나 사고에 대한 혁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프랑스 철학의 특징이 더 그런데, 이 프랑스 철학은 이런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 이전만 해도요, 어떤 그 명료함이랄까, 판명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프랑스 철학의 특징으로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데카르트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기토의 철학에서의 어떤 클리어 앤 디스팅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으로 오게 되면서 기존의 사고에 대한 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으로 이제 특징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구조주의는 세 가지 정도의 철학 사조들에 대한 하나의 혁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구조주의에서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방점이 찍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에서는 어떤 주체의 실존적인 결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장폴 사르트르의 그런 태제가 대단히 유명하죠. 하지만 구조주의에 오게 되면 주체는 주체 바깥에 있는 그러한 체제와 구조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대단히 유명한 언명입니다, 이것이. 거기에다가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이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마르크스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역사의 발전 단계들이 있고 역사의 이제 최종 목적을 얘기하게 되는데, 구조주의는 이런 역사성에 대해서 오히려 몰 역사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우리가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을 살펴보다 보면 공시성과 통시성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학의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구조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성, 동시대의 언어의 구조나 어떤 체계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어떤 언어 변천사라든가 언어의 발전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구조주의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체라든가 아니면 의식이라든가 또 역사성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구조주의 이후에 소위 이제 후기 구조주의, 또 후기 구조주의의 좀 갈래인 보통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뭐 해체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나아갈 텐데, 그때에는 구조주의를 이 후기 구조주의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극복할 건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포스트의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전체주의적인 억압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구조주의자들과 매우 다른 또 갈래의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링귀스틱 턴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소시르라고 하는 구조 언어학자, 사실 구조주의의 시작은 이 페르디낭드 소시르입니다. 일반 언어학 강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실 구조주의의 시작을 알리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의미에서의 구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후기 구조주의자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레비 스트로스는 유일하게 구조주의자로서 시작하고 끝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나오는 이 롤랑 바르트도 구조주의자지만 동시에 후기 구조주의자고요. 이 루이 알티세르, 어떤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책의 271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구조주의와 관련된 소시르, 레비스트로스, 롤랑 바르트, 알티세르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 시작은요, 여러분 여기 이 272쪽에 두 번째 단락에 구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조는요, 체계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조나 체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조나 체계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태제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은요, 에밀 듀리갱이라고 하는 이게 뭐 사회학의 선구자인데요. 이 듀리갱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종교 생활의 기본 형식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요, 소위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사회학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막스 베버나 이런 사람도 종교 사회학자인데, 이 듀리갱이 사회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교 생활의 기본 형식을 통해서 서양의 어떤 선교사나 상인들이 가져왔던 많은 보고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냥 어떤 개인의 표상이 아니라 집단의 어떤 표상, 집합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내 구성원들에 의해서 어떤 공유되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 신념이라든가 도덕 가치라든가 상징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왜 듀리갱을 여기서 갑자기 이 교재에 등장을 시키느냐 그러면, 사실 소시르하고 듀리갱하고 학문적인 연구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물론 분야는 달랐지만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뭐 소통하고 교류한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그 시대의 어떤 정신, 시대의 흐름이 그러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주체로부터 구조로 어떤 관심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특히나 이제 이런 언어적 전해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회는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언어 구조, 언어 체계, 그것이 갖고 있는, 뭐 여기서 구조주의자들은 그걸 갖고 굉장히 보편적 구조라고
바라보는데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그 보편적 구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지만요. 자, 그런 얘기가 그래서 우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 뭐 예를 살짝 들어놨는데 얼마나 이제 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뭐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보신탕 얘기는 굉장히 큰 이제 거의 그 핫한 이슈로에서는 멀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건 정말 이제 동물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한마디로 집합현상을 우리 한국 사회 집합현상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시르의 언어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여러분에게 미리 제공해 드렸던 것처럼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 그 다음에 랑그와 파롤, 그리고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조합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호의 자율성과 사회성 이랬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르디낭드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은 구조주의 언어학자, 구조 언어학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는데, 언어학의 갈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뭐 통시성, 공시성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이 통시적 연구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언어학의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뭐냐면 언어 발달사, 또 언어 변천사.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을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런 연구는 하지 않는다. 예, 공시적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시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지금 상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언어의 구조라든가 언어의 체계라든가 문법 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겠다. 규칙이나 체계나 법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겠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구조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조주의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은 기존의 그 언어학의 주류를 이뤘던 통시적 연구가 아니라 무슨 연구다? 네, 공시적 연구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언어의 체계를 갖다가요. 언어를 보통 이제 랑그하고 파롤로 나누는데, 예, 랑그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랑그는요 말 그대로 그 언어의 보편 구조, 언어의 보편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법 구조 같은 것들을 랑그라고 얘기한다면, 파롤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말솜씨들 있지 않습니까? 언어 스타일, 뭐 굉장히 빨리 얘기한다든가 느리게 얘기한다든가 어눌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지역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투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지역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구조 언어학자로서 이 소시르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구조주의이기 때문에 랑그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언어의 구조, 문법 체계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이 파롤은요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발화 스타일 같은 것들인데, 언제 이것의 중요성을 어느 사조에서 가져가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되는 후기 구조주의에 가면, 예, 이 파롤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방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랑그 파롤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호라고 하는 것이 기표 플러스 기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책을 같이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찾아 보시도록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 텐데, 우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기호가요. 예, 기호를 이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의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알아두셔야만 뒤에 가서 우리가 롤랑 바르트의 어떤 기호학적 분석에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지금 부분에 나오지 않고 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리 좀 가져다가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책의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는데 이데올로기 분석 쪽에 가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언어 세계의 기본 단위가 기호고, 그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표는 기호 표시, 기의는 기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불어로다가 기표를 갖다가 시니피에라고 하고, 기의를 갖다가 기표를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기의를 시니피에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도 기표는 뭐 signifier라고 하고 기의는 signified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렵죠? 예,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정도. 기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뭐 문자, 아니면 뭐 소리, 청각 이런 것들 물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걸 기표라고 하고, 기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낱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뭐 개념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기표와 기의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기표, 기의가 반드시 이렇게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개라고 하는데 개를 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관계고 자의적인 관계지. 그것이 필연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어떤 사회적인 협약 이후에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선천적으로는 자의적인데 후천적으로는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쓰죠. 도대체 이 기호의 어떤 이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 뭐 이게 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 더 얘기하고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 기표와 기의의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언어라고 하는 건 약속 체계잖아요. 하나의 규약이고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표와 기의의 이 어떤 기호의 자의성, 임의성 또는 기호의 어떤 사회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도대체 그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함, 어떤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는 게 뭐야?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그 언어 철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플라톤의 이제 크라틸루스라고 하는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뭐 거의 뭐 서양에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양의 뭐 최초의 어떤 언어 관련 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두 명의 등장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그 이름의 올바름에 관하여, 이 이름을 오노마라고 여기에서 히라버로 얘기하는데, 이게 꼭 뭐 이름만 할 필요는 없고 낱말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지 대상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어서 그래요. 이 오노마하고 이 이름이나 낱말에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물, 프라그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노마의 올바름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이름의 낱말의 올바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플라톤의 이 크라틸루스 같은 경우만 해도요, 좀 어려운 말인데 지시적 의미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낱말이나 이름의 올바름은 대상으로부터 와요. 명칭은 사물하고 해. 그러니까 명칭이 지시 대상으로서의 사물하고 해.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올바름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 헤르모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본래부터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그 올바름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크라틸루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헤르모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규약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사회적인 협약이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이런 언어의 어떤 기원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자연주의와 규약주의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논의가 이 플라톤의 크라틀로스라고 하는 대화편에 등장을 하죠. 소시로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련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언어학의 언어철학, 언어학의 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칭과 그 지시 대상 있잖아요. 예,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사물하고의 이러한 관계에서부터 그 이름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올바름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자연에 있는지, 계약에 있는지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소시르가 이 구조 언어학을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물이 사라져 버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기호 자체 내에 있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기의, 그 개념이나 의미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그러면 이 기표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소는 왜 소냐 그러면 소의 의미는 어디서 오냐면 소가 말이 아니고 소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의 체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미다, 기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사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 사물의 죽음과 기호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 항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바깥에 지시하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게 인식론적인 논의였거든요, 항상.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 대상과의 관계의 논의였는데, 이제 언어학에서는 더 이상의 대상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기호 체계 자체 내에서 거기에서 기의가 등장하기 때문에,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기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예,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소시르가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롤랑 바르트 얘기까지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좀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들하고 이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비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 뭐 플라톤의 심포지온도 조금 언급이 돼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러한 책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비평가로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가로서, 문학 비평가로서의 측면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분야를 이 사람이 섭렵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의 신화, 제가 또 이제 누차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신화라는 건 이데올로기잖아요. 특히 무슨 이데올로기입니까? 지배 이데올로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308쪽, 309쪽이죠. 예, 308쪽, 309쪽에 보면은 이 롤랑 바르트에게는 있잖아요. 여러분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논의는 이제 두 개의 체계가 있어요. 언어학적 체계하고 이 신화적 체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여기 안내문에도 이제 얘기를 해놨지만, 이게 이제 제1의 기호학적 체계가 있고 제2의 기호학적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1의 기호학적 체계는 언어적 세계예요. 근데 제2의 기호학적 체계가 이제 신화적 세계입니다. 이때 신화라고 하는 건 신들의 얘기가 전혀 아니죠.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지만 뭐 레비스트로스의 신화하고 롤랑 바르트의 신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어요, 롤랑 바르트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예요. 예, 이게 파리마치에 나오는 이 표지 그림인데, 이 표지 사진이죠.
이 표지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제가 말씀드리는 것대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인데,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들은 다 역사적인 건데 그 역사성을 그러니까 탈역사화하는, 탈취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을 여기서도 그래서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하나의 분석 사례가 이 파리마치, 이발소에 갔는데 이 파리마치 이 잡지를 이제 보여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308쪽하고 309쪽을 이렇게 가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308쪽에, 306쪽에 이 마지막 하단에 무슨 이렇게 그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번, 2번이라고 하는 이 기표와 기의 있잖아요. 기호는 기표 플러스 기의잖아요. 요 차원은 뭐냐면 제1의 기호학적 체계예요. 요게 바로 언어적 세계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제 신화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기표 3, 4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2의 기호학적 체계고,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화의 세계인 거예요. 신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배 이데올로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롤랑 바르트의 이제 기호학적 분석이고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파리마치 여기서 보면은 이 파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막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 파롤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언어적 파롤도 있고, 여기에서는 신화적 파롤이에요. 즉 뭐냐면 이 속에 지배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파리마치 표지 사진을 딱 보는데, 이 표지 사진을 보면은 이게 사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과 기표가 있고, 이 사진에 대한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뭐 디노테이션, 외연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프랑스 3세기에 경례하는 흑인 병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의미로 이 디노테이션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사실상은 그 1차적인 기호학적 체계에서의 이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합치면 기호가 되잖아요. 근데 이 기호는 1차적인 기호학적 체계에서 기호이면서 동시에 2차적인 기호학적 체계에서는 이게 기표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호이자 기표예요. 그리고 이 기표하고 연관된 또 다른 기의가 지금 등장하는데, 그 기의가 뭐냐면 커노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간접적인 의미예요. 간접적 의미. 그게 뭐냐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위대한 프랑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기의로, 그러니까 제2의 기호학적 체계, 즉 신화적인 세계 차원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표지 사진이 있잖아요. 표지 사진 하나 있고, 여기에서 처음에 등장했던 직접적 의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간접적인 그러니까 내포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어떤 신화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마치 뭐냐면 그 프랑스의 어떤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식민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차별이라든가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탈색화해버리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정말 뭐 프랑스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그것을 갖다가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롤랑 바르트의 이 기호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표에다가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의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렇게 삼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2부에서 이제
나머지 논의를 좀 더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